몇 개월 전만 해도 세계는 한국을 그렇게까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술은 있지만 결국 보조 역할. 전쟁이 나면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라.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의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이런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가격은 싸다. 하지만 진짜 전쟁에서 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평가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선 말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고정된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설계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체계를 따라가는 구조. 그 안에서 한국은 늘 빠르지만 조용한 나라, 성실하지만 존재감은 제한된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계기는 의외로 아주 불편한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것도 당장, 지금 당장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이미 수년치 주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약은 할 수 있지만 납품은 5년 뒤, 7년 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무기는 오지 않는 상황. 각국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굳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회의실 한쪽에서 이름 하나가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누구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마지막 수단처럼 던져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보다는 궁금증, 확신보다는 의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급박해졌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 방산의 진짜 시험대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방산 지형을 바꿀 결정적 분기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세계 방산업계는 같은 질문을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시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작점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 세대가 일궈낸 자랑스러운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회의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자료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질문 뒤에는 수십 년간 쌓인 편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된 적이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소규모이거나 제한된 계약이었습니다. 대규모 전력 전체를 책임지는 주력 무기로 쓰기에는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시험용으로는 괜찮지만 진짜 전쟁에 쓰기에는 이런 말이 회의실 구석구석에서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런 시각이 뚜렷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독일, 프랑스 무기에 익숙해진 군대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핵심 전력으로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만드는 나라였지 전쟁을 아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성능표, 가격표, 유지비, 부품 조달, 훈련 기간, 그리고 최악의 경우까지.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펼쳐졌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류상 수치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뛰어났고 기술적 사양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변수였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터는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이건 방산업계의 오래된 격언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은 정말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가져다 줄 수 있나?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납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산업 구조, 노동 시스템, 위기 대응 능력까지 모두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은 기술은 뛰어났지만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한 발 더 만들고 싶어도 공장이 없고 사람이 없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대답이 반복될수록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량 생산 경험, 짧은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휴전선 바로 아래에서 70년을 살아온 나라,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아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아직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실험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물량만 먼저 맡겨보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실패해도 우리 책임은 아니니까,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대는 낮았고 리스크 관리용 카드로만 쓰였습니다. 아무도 이 선택이 판을 뒤집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 한복판에 조용히 발을 들여놓습니다. 화려한 환영도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 안에 약속한 성능으로 문제없이 납품하라는 아주 냉정한 조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할 수 있는지. 시선은 차갑고 기대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건이 몇 년 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계약서의 사인이 끝났다고 해서 진짜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계약은 약속일 뿐이고 납품은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처음 맡은 물량은 상징적인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달려들 만큼 크지도 않았고 전략 균형을 단번에 바꿀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딱 실험하기 좋은 크기, 실패해도 치명적이지 않고 성공해도 과대평가되지 않을 정도, 그래서 더 까다로웠습니다. 이 계약은 성공해도 조용하고 실패하면 크게 남는 위험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해내든지 조용히 사라지든지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시계가 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탄약과 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 하루라도 어기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평가가 즉시 굳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분위기도 겉보기와 달리 결코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현장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 하나하나가 국가 전체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야. 우리나라 이름이 걸린 거라고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미 내수 위주의 안정적인 생산 경험을 수십 년 동안 쌓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용이 아니라 실제 작전을 전제로 만들어 온 장비들이었기에 양산 체계가 달랐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의 무기는 달랐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으니까요. 부품 하나가 늦어지면 바로 대체 루트가 가동됐고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보고서가 아니라 즉각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는 없었고 결론을 미루는 문화도 없었습니다. 일단 해결하고 보고합니다. 이게 한국 현장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해외 담당자들은 점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납기까지 한참 남지 않았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량 일부가 현지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놀라움이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만든 거 맞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끝내고 여유를 확보하는 방식. 이건 서류에서 볼 수 없던 한국 특유의 방식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세계가 한국을 부를 때 쓰던 그 단어가 이제는 칭찬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불량, 현장 적응 실패, 운용 교육 지연 같은 늘 따라붙던 문제가 이번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안 나네요. 매뉴얼대로 하니까 정말 되네요. 이런 말이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평가표의 칸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쌓일수록 회의실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 비교 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납품이 끝났을 때 언론에 대서특필된 기사는 없었습니다. 승전보도, 축하 행사 요란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은 시끄러웠습니다. 대신 회의실 책상 위에 아주 조용히 놓인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운용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방산계약에서 가장 냉정한 자료입니다. 칭찬도 배려도 체면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결과만 남습니다. 감정은 없고 오직 팩트만 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 펼친 사람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초기 가동률, 정비 소요 시간, 부품 수급 안정성. 한 줄 또 한 줄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 장비는 기존 주력 장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특히 눈에 띈 건 운용 중단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장비들이 정비로 멈춰 서 있을 때 한국 장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 성능이 아닙니다. 계속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현장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었고 전쟁 상황을 실제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전쟁을 아는 것 같은데요.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 한 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다음 회의의 안건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추가 물량은 어디에 배정할 것인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쓸 것인가? 에서 한국을 얼마나 쓸 것인가? 로. 이전까지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업체가 우선순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당당히 목록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소량 시험이 아니라 주력 전력을 논의하는 단계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후보가 아니라 선택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변화가 더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납기 단축 제한, 가격 조정, 조건 완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움직임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한국이 3개월에 납품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2개월 만에 가능합니다. 한국 가격이 그 정도라면 우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경쟁의 기준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술 중심에서 실행력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추가 계약, 연장 계약, 장기 공급 논의. 이제 한국 방산은 운이 좋았던 사례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선택지로 격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회의실에서 한국을 두고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괜찮을까? 가 아니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추가 물량 계약, 장기 공급 옵션, 유지 정비까지 포함된 패키지 계약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한번 믿은 곳은 계속 믿습니다. 이게 방산의 법칙이었습니다. 한번 신뢰가 형성되자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12년씩 걸리던 협의가 몇 달 만에 정리됐고 결정권자들의 결재선도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한국이라면 빠른 검토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주력 공급국이었던 나라들이 조용히 계약 조건을 다시 들고 테이블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가격을 낮추고 납기를 앞당기고 이전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던 조건까지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한국과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답이 나올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은 이미 전장에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보다 이미 해냈다는 사람을 믿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방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단발성 수출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공급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향후 수년치 물량이 차례로 명시됐고 공장 가동 계획도 그에 맞춰 다시 짜였습니다. 2025년 물량 확정, 2026년 물량 협의 중, 2027년 옵션 검토 중, 스케줄표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보여준 태도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과도한 홍보도 과장된 표현도 없었습니다. 대신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성능으로 문제없이. 이 단순한 원칙이 누적되자 어느새 하나의 기록이 됐습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경기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산업이 아니라 앞이 보이는 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한국 방산 주식 장기 보유 관점에서 검토하시죠. 증권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건 반짝 특수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한두 개 회사의 선전처럼 보였습니다. 특정 무기가 잘 팔렸고 특정 계약이 성과를 냈을 뿐이라고 해석하려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K2 전차가 잘 나가는 거지 한국 전체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상 장비를 쓰던 나라가 해상과 공중 전력까지 같은 나라 제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번 계약을 맺은 국가는 다음 계약에서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전차가 좋으면 자주포도 같이 써보는 게 어때? 통신 체계를 같은 나라 제품으로 통일하면 호환성이 좋지 않을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구매 대상이 어떤 무기에서 어떤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이면 기본은 한다. 이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성능, 납기, 가격, 그리고 위기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신뢰도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제품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보증서가 됐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방산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차를 들여오면 탄약과 정비 체계가 함께 따라왔고 자주포를 선택하면 훈련과 운용 교범까지 한 번에 제공됐습니다. 공중 전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한 번에 해결되네. 구매국 입장에서는 이만한 편의가 없었습니다. 이 방식은 구매국 입장에서 부담을 크게 줄여줬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회사와 각각 협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따지기보다 해결부터 했고 책임 소재보다 운용 지속을 우선했습니다. 고장이요? 지금 부품 실어서 보냅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이런 대응이 반복되자 신뢰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태도는 보고서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권자들의 기억에는 가장 강하게 남는 요소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이 평가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숫자로 다시 확인됩니다. 수주 잔고가 단기간에 수십조 원 단위로 늘어났고 향후 몇 년치 일감이 이미 확정된 상태가 됐습니다. 공장 근무표가 2027년까지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국방사는 어느 한 나라의 위기 덕분에 반짝 성장한 산업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될 구조를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 에서 어디까지 갈까? 로. 이 지점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기준으로 비교되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위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방산 시장은 그동안 사실상 닫힌 문과 같았습니다. 기술력보다 기존 질서와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만 하던 판이었어요. 한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그 정도의 평가였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 시장을 뚫는다고? 글쎄.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크게 떠들지 않았고 상대를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요구한 것은 최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맹 체계에 맞는 운용, 현지 생산과 정비, 장기적인 협력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공장 설립, 공동 생산까지 하나씩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공장을 짓겠습니다. 현지 고용도 하겠습니다. 기술도 나누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오자 상대방이 놀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 관계자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속도였습니다. 보통 몇 년씩 걸리는 협의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벌써 설계도까지 나왔어요. 이런 반응이 연속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과 유럽의 까다로운 시험 절차를 차례로 통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통과가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을 가정한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나토 기준 통과, 미군 평가 통과, 유럽 안전 규정 적합, 도장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이때부터 경쟁 구도가 바뀝니다. 이제 비교표의 한쪽에는 항상 한국이 올라가 있었고 다른 업체들은 한국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한국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이 질문은 방산 시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 판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한국 자료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준으로 올라서자 가장 먼저 반응한 쪽은 언론이 아니라 기존 방산 강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침묵했지만 행동은 시끄러웠습니다. 납기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졌고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했던 조건들이 하나둘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내려갔고 기술 이전에 대한 태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 조건이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경쟁이 시작됐다는 뜻이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구매국들 역시 이 변화를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고 협상 테이블에서 선택권을 주게 됐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방산 협상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공급자가 주도하던 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릅니다.
구매국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았고 감정적인 대응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의 원칙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먼저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다음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을 완벽하게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태도는 국가 이미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른 나라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이 평가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숫자로 다시 확인됩니다. 영업이익, 수주잔고, 수출 비중 모든 지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했습니다. 이제 방사는 한국 경제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축으로 올라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해외 현장에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회의 시작 전 형식적인 인사 정도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료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질문이 쏟아졌고 결정권자들이 직접 자리에 앉아 끝까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데이터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진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말로 선언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 참고용이었고 최종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 반드시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회의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해결 사례가 된 것입니다. 한국식 방법이라는 표현이 회의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납기 일정이 촉박해지고 현장 상황이 급변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이 간 곳이 한국 쪽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으며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함께 간다. 이 표현은 방산업계에서 상당히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전쟁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신뢰는 성능보다도 앞서기 때문입니다.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많아요.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는 드물죠. 한 구매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변화는 국가 전체의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외교 현장에서도 안보 협력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시선이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대가 호기심을 넘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 모든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도 상대가 실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빠른 납기를 위해 밤을 밝히던 공장, 문제가 생기면 책임부터 지던 현장, 성과보다 신뢰를 먼저 챙기던 결정들. 그 하나하나가 쌓여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쌓여서 보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불러보는 대안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는 나라,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계획이 안 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수주잔고는 앞으로 수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세계가 한국을 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태도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설명하는 쪽이 아니라 조건을 논의하는 쪽이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함께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과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요? 질문의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방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그 깊이와 무게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르네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한순간의 반전도 아닙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선택의 누적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누군가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만들어 온 나라 그 이름이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방산도 아니고 어떤 특정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면 앞에 계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선배님들, 모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이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세계는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를 바라보던 저 차갑고 동정 어린 시선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공장에서, 논밭에서, 건설 현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저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밤을 새워 일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여러분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 한국이 기준이 된 것,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온 한국의 위상은 대한민국을 지키며 만드신 여러분의 결과입니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여러분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평생 당연하게 살아오신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당장의 사건, 사고만 다뤘고 드라마에서는 자극적인 이야기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진짜 자랑스러운 순간들은 늘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만든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그 순간들,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걸 똑똑히 확인하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우리도 뭔가 해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은 이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아니,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하시면서 단 한 번도 으스대지 않으셨던 여러분. 이제는 당당히 고개 드셔도 됩니다.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